한양 남쪽 청계천 물가에 자리한 작은 필방에서 강윤호는 오늘도 붓을 들었다. 35의 나이에 혼자 사는 그는 관청의 문서를 대필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단정한 해서체로 쓴 그의 글씨는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솜씨였다. 윤호, 이번 문서는 급한 것이니 내일 아침까지 맞춰주게. 호조설이 김진사가 두툼한 장부 뭉치를 내밀었다. 윤호는 공손히 받아들고 촛불을 밝혀 밤새 붓을 놀렸다. 대감의 인장이 찍힌 비밀 장부였지만 그저 글자를 옮겨 적을 뿐 내용은 깊이 살피지 않았다. 그것이 필묵장이의 도리였다. 다음 날 새벽 문서를 건네고 돌아온 윤호는 허름한 사랑방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한낮의 햇살도 채 오르기 전 포도청 나졸들이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강윤호, 역적의 죄로 잡아가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글이나 쓰는 천한 몸인데. 입 닥쳐라. 대감의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진 자라 했다. 윤호는 얼어붙었다. 어젯밤 베껴 쓴 그 문서가 사라졌다니. 그러나 자신은 정해진 곳에 돌려놓고 왔을 뿐이었다. 포도청 감방에서 윤호는 거듭 결백을 외쳤으나 증인은 없었다. 오히려 김진사는 문서를 맡긴 적 없다며 잡아댔고 필방 주인마저 수상한 자가 드나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올감이었다. 사흘 만에 풀려났으나 윤호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고 필방 주인은 도둑놈과는 일 못한다며 발길을 끊었다. 단골 관청에서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저녁 무렵 윤호는 텅 빈 필방 앞에 주저앉았다. 한순간에 도둑이자 역적이 되어버린 자신. 붓을 쥐어도 손이 떨려 글씨조차 쓸 수 없었다.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옥에서 풀려난 지 닷새째 윤호는 끼니조차 잊지 못했다. 필방은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갔고 단골이던 관청에서는 문전박대였다. 한때 강서방이라 정겹게 불러주던 이들은 이제 고개조차 돌렸다. 저리 가시오. 역적의 무리와는 상종 못하오. 주막 주인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윤호는 한 그릇 국밥을 청했을 뿐인데 문턱도 넘지 못했다. 배는 고팠지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 시선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결국 윤호는 청계천 상류, 사람의 발길이 뜸한 강가의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갔다. 지붕은 새고 벽은 성그렇지만 적어도 눈치 볼 일은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떠돌이 약초꾼 노인을 만났다. 누군가 들어올 줄 알았지. 이 늙은이도 세상에 밀려나 여기 숨어 사니 말이야. 백초라 불리는 노인은 허연 수염의 등이 굽었으나 눈만은 맑았다. 윤호는 말없이 구석에 자리를 폈다. 노인은 묻지 않았다. 그저 묵은 나물죽을 한 그릇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 맛보는 따뜻한 밥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다음 날 노인은 윤호가 주워온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붓은 없었지만 윤호는 습관처럼 땅바닥에 글자를 그렸다. 단정하고 반듯한 해서체였다. 오호, 글씨가 단정하구나.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윤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글씨에 거짓이 없구나.
사람도 그러할 게다. 노인의 그 한마디가 윤호의 가슴을 울렸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의 결백을 글씨 몇 획을 보고 알아봐 준 것이다. 윤호는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 장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알지.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억울한 자의 눈이란 건 속일 수 없단다. 노인은 담뱃대를 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윤호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이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붓을 들고 있었다. 백초노인은 윤호를 남대문 시장 뒷골목의 작은 필방으로 데려갔다. 주인 송노인은 노인의 옛 친구로 윤호의 사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묻지 않는 곳이야. 글씨만 제대로 쓰면 되네. 윤호는 다시 붓을 잡았다. 비록 뒷골목 필방이었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행상들의 차용증, 전당포 문서, 소장 등 잡다한 글을 베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돌뱅이가 급히 문서를 맡겼다. 관청에 낼 진정서였는데 윤호는 그 문서를 펼치다 손을 멈췄다. 종이 한쪽에 낯익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대감의 것과 흡사한 그 도장,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흠. 이건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먹빛의 농담, 종이의 결까지 자신이 베꼈던 그 장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러나 필체는 달랐다. 누군가 일부러 다르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위조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문서야. 윤호는 장돌뱅이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문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응, 박첨지 댁에서 받았네. 관청 일보는 양반이지. 박첨지. 윤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자신을 옥에 넣었던 사건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관리였다. 그날부터 윤호는 몰래 진실을 쫓기 시작했다. 시장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고 백초 노인의 도움으로 박첨지 주변 정보를 모았다. 탐관으로 소문난 박첨지는 하급 관리들과 결탁해 장부를 조작하고 매물을 챙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내가 베낀 장부에는 그들의 비리가 담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하지만 위험도 따라왔다. 어느 날 밤 귀가하던 윤호의 뒤를 수상한 자들이 밟았다. 골목에서 협박의 쪽지가 날아들기도 했다. 더 캐면 죽는다. 윤호는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백초 노인이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단다. 하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윤호는 붓을 쥐었다. 이번엔 문서를 베끼는 게 아니었다. 자신이 목격한 것들,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 믿으며. 밤은 깊었지만 움막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윤호는 밤마다 증거를 모았다. 위조된 문서의 필체 분석, 박첨지, 일당의 거래 내역,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까지. 하지만 혼자의 힘으론 역부족이었다. 권력 앞에서 한 필묵장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백초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후 노인은 건장한 사내 하나를 데려왔다.
30대 중반의 그는 포도청, 포교 최무강이었다. 스승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강은 백초 노인에게 깊이 절했다. 알고 보니 노인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무예를 가르치던 무인이었고 무강은 그의 제자였다. 이 젊은이를 좀 봐주게. 억울한 일을 당했네. 노인의 부탁에 무강은 윤호를 주의 깊게 살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 이것이 제가 베낀 원본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졌다는 장부에서 나온 필체입니다. 무강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가로획의 기울기, 세로획의 압력, 받침의 간격까지 분명히 달랐다. 이건 명백한 위조요. 무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포교답게 사건의 모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김진사가 문서를 맡긴 시각, 장부가 사라진 시각, 윤호가 돌려놓은 시각. 모두 맞지 않았다. 박첨지. 그자가 배후로군요. 무강은 윤호의 증거를 들고 포도대장에게 직접 재조사를 청했다. 처음엔 묵살당할 뻔했으나 무강이 자신의 관직을 걸고 버티자 마침내 조사가 시작됐다. 포도청 마당에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호는 떨리는 다리로 그 앞에 섰다. 포도대장이 물었다. 강윤호, 내 죄를 다시 밝히겠느냐?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필체의 차이, 종이의 출처, 인장의 흠, 시간의 모순. 사람들은 숨 죽여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자는 박첨지입니다. 순간 군중 속에서 박첨지가 벌떡 일어났다. 헛소리, 이 천한 놈이 감히. 하지만 무강이 내민 추가 증거 박첨지의 비자금 장부, 매수된 증인들의 자백서 앞에서 박첨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결국 박첨지와 일당은 결박당했다. 포도대장이 선언했다. 강윤호, 무죄를 인정하노라.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백초 노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누명은 칼처럼 날카로웠으나 진실은 바위처럼 단단했구나.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윤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무죄 판결이 난 지 보름이 지났다. 윤호는 옛 필방을 되찾지 못했다. 이미 새 주인이 들어앉았고 관청에서도 보상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호의 마음은 평온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한 번 꺾인 마음은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법이야. 백초 노인의 말이 맞았다. 윤호가 잃은 것은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컸다. 절망 속에서 만난 노인의 믿음, 무강의 의리,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힘. 윤호는 더 이상 관청의 문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대신 남대문 장터 한편에 작은 상을 펼치고 앉았다. 나무판자에 억울한 사연 대신 써드립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누명 쓴 그 글쟁이 아닌가. 맞아. 결국 무죄 받았다던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파가 다가왔다. 아들이 관가에 억울하게 잡혀갔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윤호는 조용히 붓을 들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억울함을 종이 위에 담았다. 이걸 포도청에 내시면 됩니다. 노파는 윤호의 손을 부여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행상, 땅을 빼앗긴 농부, 임금을 받지 못한 목수. 윤호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다. 강서방, 고맙소. 덕분에 되찾았소. 선생님 글 덕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윤호를 누명을 이긴 글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외면했던 이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윤호는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어느 저녁 윤호는 청계천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백초 노인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좀 살만하냐? 예, 어르신. 많이 배웠습니다. 무얼 배웠는데?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글씨는 먹을 먹음지만 번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은 먹비처럼 번지기 마련이더군요. 억울함도, 아픔도, 그리고 희망도.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 번지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잊지 마라. 바람이 불어왔다. 윤호의 무릎 위 종이가 펄럭였다. 그는 붓을 들고 다시 글을 썼다.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적어줄 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먹비처럼 번질 뿐 아주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강가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윤호의 붓은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